제가 그 비행기표 예매하던 기업인데 딴 거 알아보다가 들어오니까 20만 원이 올라요. 네. 또 아까 아까도 예매했어야 여쭤할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다 또 잠깐 딴 거 찾아보다 보니까 50만 원이 올라와. 네. 그래서 그냥 이걸 해야겠다 했는데 그때 옆에 있던 학생이 선생님 제 걸로 한번 해봐요. 그래서 제 걸로 딱 붙인 걸 보니까는 원래 가격인 거예요. 그래서 두 개 시크릿 진짜 모드. 놓고 이렇게 태블릿 두 개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프라이스라는 게 이렇게 다르게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구나. 광고만 맞춤형으로 뜨는 게 아니라 가격도 맞춤형으로 네, 뜨고 가격도 있다는 맞춤형으로 거는. 마이크로 타겟팅, 마이크로 프라이싱 한 사람에게 맞춘 가격 네, 이런 네. 식으로. 우리가 사실 기꺼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기꺼이가 아닐 때도 있기는 하거든요. 기꺼이 아닐 때 있죠. 네. 예. 왜냐면 이거 동의하지 않으면 이벤트에 응모를 못해. 네. 아니면 얘를 동의하지 않으면 인스타그램을 쓸 수가 없어. 뭐 이런 거잖아요. 네. 사실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제공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책에서 짚어주고 네, 계시는데요. 그렇죠. 뭐 아니 심지어는 무슨 어디서 강연을 하고 이렇게 그 강사료를 받을 때도 네. 동의 안 하면은 강사료를. 강사료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. 뭐 이렇잖아요. 근데 동의를 그걸 할 어떻게 수밖에 동의를 없죠. 안 할 수 있어요. 기본적인 국가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네. 동의를 안 하면은 서비스 제공이 네.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. 필수적인 이런 서비스의 경우는 네. 동의를 안 해도 필수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그 문제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의 약간 자포자기하는 심정? 그리고 다 동의한다, 그렇죠. 동의한다, 네. 누르고 하잖아요.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그냥 네, 체크할 그렇죠. 때가 읽어보지도 많죠. 않고 그냥 다 동의한다.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걸 안 하면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네, 때문에 맞아요. 또 일종의 감시를 내면한 거이기도 해요. 이게 누군가 내 정보를 가져다가 무슨 거에다 쓰는데 내가 어쩔 수 없다.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 정도 감수해야지. 뭐 네, 어떻게 내가 네.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게 이제 관성이 돼버리는 맞아요. 관성이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. 예. 데이터베이스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처음에 한두 번 날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막 탈퇴 운동, 뭐 불매 운동 이런 게 벌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런 사고가 터지잖아요. 그 다음에는 그냥 아유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는 뭐 공공재야. 그래. 전 세계가 그냥 예, 같이 쓰는 예. 주민등록번호야. 뭐 이렇게 농담을 하고 있을 정도가 됐거든요. 그게 좀 슬픈 현실이죠. 내면화하게 됐다는 게.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거는 내가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믿게 되는 건 것 같아요. 네. 네, 맞아요. 주민번호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진짜 공공재다 뭐 이런 생각은 되게 위험한 생각인 네. 것 같아요. 네, 지금 네. 제가 보기는. 근데 네. 그것도 약간 무감각해진 맞아요. 부분들이 있는 네, 거죠. 네. 네.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정보를 제공해서 좋은 점이 사실 있긴 있단 말이에요.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처럼 CCTV가 막 모든 데에 다 깔려 있는 나라에서는 택배를 문 앞에 두고 가세요가 너무 안전한 거예요. 요즘은 택배 기사님들이 벨을 누르지도 않거든요. 거의 그냥 집 앞에 놓고 가면 나중에 내가 가서 가져오면 되니까 이런 굉장히 편리함이 있기는 한데 그것이 사실 우리가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. 뭐 그렇죠. 저는 아직도 그 카페에서 뭐 노트북 쓰다가 화장실 갈 때 그거 못 두고 못 가요. 아, 그러세요? 예, 그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예. 언제 뭐 학생이랑 제 대학원생이랑 어디 갔다가 저 아무 저거 없이 다 놓고 하더라고요. 네, 핸드폰, 핸드폰. 뭐 노트북, 뭐 심지어는 뭐 백, 뭐 이런 것도 다 네, 놓고 하고 맞아요. 화장실 갔다 오고 네. 뭐 미국 같아 봐요. 순식간에 이제 없어지는 거. 근데 CCTV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. CCTV 때문에 네, 그렇고 네. 제가 그래서 그때 몇몇 젊은 친구들한테 좀 물어봤어요. CCTV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나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어요. 네. 보호해준다. 진짜 딱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. 네, 네. 제가 이제 이런 뭐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얘기를 네, 하면은 네. 뭐 사는 게 떳떳하고 당당하면은 뭐가 가릴 게 뭐가 있냐 막 이런 그런 식의 그 답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예. 세대가 이제 바뀌면서 확실히 그런 정서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인스타 라이브 이런 거를 그냥 친구들이랑 흔히 하고 영상 통화를 흔히 해왔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릴 때부터 익숙해 왔던 것이라
좀 이전 세대들에 비해서 거부감이 적은 것 같기는 해요. 네. 이제 예를 들어서 사무실의 CCTV에도 익숙해지는 거예요. 그게 예.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반감이 있었잖아요. 네. 작업하는 공간에, 직업 공간에 CCTV를 단다는 거는 막 직원들을 뭐 감시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점점 많아지는 것 같긴 해요. 많아지고 뭐 그거에 익숙해지면은 컴퓨터를 들여다보는, 그러니까 컴퓨터 아. 안에를 들여다보는 건 네, 불법인데요. 네, 네. 스크린 화면을 찍어서 전송하는 네, 프로그램 네. 같은 게 있거든요. 이거 예. 몇 초에 몇 30초에 분에 한 한 번씩. 번씩 무작위로 찍어가지고 네, 네. 이렇게 보는 뭐 그런 거 하는 거에도 뭉학해지는 거죠. 음. 감시의 일종의 뭐 연쇄라고나 할까? 네. 이런 부분에 한쪽에 많이 노출이 돼서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다른 쪽에도 좀 감각이 둔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거죠. 네, 예. 네. 사생활을 가져야 되는 게 부끄럽거나 범죄여서가 아니라 그냥 개인의 어떤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. 이제 사이버 공간이든 뭐 실제적인 공간이든 간에 개인의 어떤 영역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유독 동양 사회에서 조금 그거를 쉽게 이렇게 체제에 좀 내보이는 게 익숙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 한국 사회가 조금 더 관용적인 것 같아요. 네, 그렇게 네. 뭐 자기를 드러내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국가가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에 더 관용적이고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국가에 대한 신뢰가 훨씬 크고요. 우리가 국가에 보호해주고 있다. 네. 서양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찾아보기 되게 힘들거든요. 네, 네. 국가와 개인이 굉장히 약간 대립적인 이런 관계로 항상 설정이 되고 나 자신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희생할 수 있다. 네.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대표적인 게 코로나 이런 때 네. 보면은 QR코드 찍고 자기의 동선 공개하고 이런 거 네.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맞아요. 근데 그 기꺼이 외국에서는 했죠. 그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든 게 아니에요. 그걸 하려고 그러다가 엄청난 반발에 부닥쳤어요. 시민들의 반발에 부닥쳐가지고 못했어요, 결국. 그 QR코드 백신을 네. 맞았냐 안 맞았냐 뭐 이런 거 찍고 코로나 걸린 사람들 동선 뭐 이런 거 네. 조금이라도 공개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커서 우리는 굉장히 자세하게 공개를 근데 했잖아요. 우리는 네. 심지어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네, 굉장히 네, 많았어요. 네, 네. 이거는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된다. 라는 입장이 많았고 하여튼 뭐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. 차이가 네, 있고 그런 게 이제 그런 위기 상황 때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종류의 어떤 위기 상황, 예를 들어서 전체주의 국가라든지 우리가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은 이런 건 항상 어떤 위기를 만들어내는 네. 사회잖아요. 네, 네. 우리 사회가 위기다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네.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굉장히 그 자발적으로 자기의 뭐 그렇네요. 프라이버시라든지 네, 이런 걸 네. 다 희생을 해서라도 네. 사회를 위해서 뭐 그런 거를 해야 된다라는 아마 그런 쪽으로 네. 갈 수도 있는 뭐 코로나가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코로나 사건이겠네요. 때 하여튼 네. 저는 좀 놀랐어요. 네, 이게 네. 어떻게 가능하지? 책에서 이제 후반부에 그 중국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하시는데 중국이 요즘에 굉장히 감시를 많이 하는 이제 네, 여기서 맞아요. 말하는 종류의 감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. 인공지능 감시. 그래서 큰 아주 복잡한 길에 횡단보도를 막 여기저기서 건너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얼굴을 계속 누가 누구인지를 동정하고 있는 그런 화면들을 제가 많이 본 기억이 나요. 뉴스에서. 그리고 요즘은 뭐 중국에서는 거지도 QR코드로 맞아요. 동량을 한다는 예. 얘기가 우스갯소리인지 진짜인지 있을 정도로 현금을 안 쓰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네, 거의 네. 현금이 사라진. 네. 그래서 현금을 내지 않으면 QR코드 혹은 뭐 어떤 디지털로 내가 어떤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가 너무 명확하게 이제 모든 흐름이 다 파악이 되는 거죠. 그걸 정부가 다 흐름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때로는 컨트롤 할 수도 있고 근데 중국 사회에서는 그게 그 시스템을 지지하는 게 더 많다. 이 얘기를 좀 여기 잠시 언급을 해주셨어요. 그거 좀 저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. 예. 저는 내심 강제하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. 예,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쓸 때 사실은 좀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어요. 그렇군요. 네, 왜냐하면 학자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쓰고 싶은데 독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너무 이제 뭐 중국 편을 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지금 딱 말씀하신 그거였어요. 왜냐하면 저도 그 중국의 사회시정 시스템에 대한 정보들은 주로 이제 서구 사람들의 맞아요. 분석을 보고서 맞아요. 저도 네. 처음에 접했는데
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1984인 거예요.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인 거죠. 빅브라더도 아주 막 첨단 이제 빅브라더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회를 감시할 수가 있을까? 막 제가 뭐 중국인이 아닌데 중국에서 안 삶에도 불구하고 막 분노하게 되는 막 그런 얘기들만 이렇게 읽었는데 그 보니까 진짜 많이 지지를 하는 거예요. 80% 어떤 데서 뭐 98%가 그거를 지지를 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이게 전체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분석을 해봤는데 중국 학자들이 쓴 분석 글들을 읽었어요. 물론 피어 리뷰를 거친 논문들이죠. 좋은 저널에 실린 그런 글들인데 보니까 이제 조금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됐던 거예요. 일단 중국의 자체 전통 같은 게 있었고 체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게 그 시스템이 약간 체면을 깎아내리는 거기서 출발을 한 거다라는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봤던 재미있는 사례가 부부가 이혼을 한 다음에 그 양육비를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걸 안 주는 거예요. 근데 그런 게 법정으로 가도 그런다고 추심을 해주진 않잖아요, 국가가. 그렇다고 뭐 딱히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데 맞아요. 근데 그런 사람들을 까발려 주는 거죠. 어떤 의미로 뭐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금 계속 띄어먹었던 사람이다. 저희 지저분한 인간이구나. 이런 식의 그 체면을 깎아내리는 그런 시스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약간 법의 사각지대라 그럴까? 이런 부분에서 시작을 했고,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지지가 높았던 거죠. 약간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약간 조지 오웰의 1984랑은 좀 다르구나. 그리고 중국인들은 그 불만이 있는 거예요. 이게 서구 사회에 그런 식으로 최첨단 감시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거 하고 있는 거는 미국이다. 미국의 구글이나 그렇죠.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거 하고 있지. 우리는 그런 거 아니다. 이건 또 국가적 체면인가요? 혹시? 뭐 그런 게 있어서 책을 읽으신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재밌었어요. 실제로 저한테 피드백이 온 그랬군요. 것도.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게 저는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게 서구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국내에서 우리나라에 맞게 혹은 아시아의 시각을 좀 더 보면서 이렇게 좀 책을 써주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서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좀 차별점이 있지 않나. 저는 그런 시선이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하고 중립적으로 쓰려고 노력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읽으면서 느낀 점이기는 해요.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때로는 좀 객관적으로 보시려고 했던 게 생각이 들었고 다만 이제 후반부는 그렇진 않아요. 새로운 프라이버시 권리 선언문으로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. 마지막이. 요거는 굉장히 작가의 생각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에요. 선언한다. 감시의 일상화를 거부한다.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요 마지막 9장은 작가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? 뭐 당연히 이제 책을 마무리할 때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이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죠. 그러다가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저한테 인공지능의 윤리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인공지능이 투명해야 된다, 뭐 설명 가능해야 된다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약간 십계명식으로 인공지능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. 인공지능은 이거 하지 마라, 저거 하지 마라, 막 이렇게 얘기를 지나가다 이렇게 한번 하셔갖고 그게 계속 너무 재밌어서 인공지능 십계명 이런 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결론 쓸 때 그 생각이 난 거예요. 이렇게 뭐 그 비슷하게 한번 가보자. 그러니까 약간 선언문 비슷하게 몇 가지를 딱딱 던지는 식으로 뭐 처음이에요. 제 책에서 제가 쓴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건 처음이고 그렇게 내니까 이게 추가 결론이나 뭐 에필로그나 이런 건 필요 없겠다. 그래갖고 그렇게 간 거죠. 책에서 깊이 집중하고 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직업이어서 그런지 읽으면서 이 시점에서 과학이 무엇을 했나 또 이 다음 시점에서는 과학이 무엇을 했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. 그래서 과학기술사가 또 전공이시기도 하고 전문 분야 중에 하나이시니까 이런 것들에 이제 과학기술이 어떻게 접목되어 왔는가 이런 것들도 좀 저한테 궁금한 키워드 중에 하나였어요. 뭐 기술이나 과학기술 얘기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저희 쪽 학문에서 다루는 개념 중에 그 공동생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. 그거는 과학기술과 사회가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낸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놓고 보면은 지금의 감시 기술과
사회는 굉장히 닮은 꼴 비슷하게 감시 기술이 감시 사회를 만들고 감시 사회가 감시 기술을 더 발전을 시키고 하는 식으로 만드는데 제가 마지막에 그 상상력을 강조를 한 거는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상상할 수 있는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.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를 상상을 하고 그 사회가를 만들기 위한 실천들이 많이 진행이 된다면은 새로운 어떤 선순환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새로운 어떤 프라이버시를 상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네, 새로운 프라이버시라는 게 좀 생각해봐야 될 키워드인 것 같아요.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사생활 혹은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했던 그 개념이 지금 이제 사회가 바뀌면서 좀 바뀌고 있잖아요.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. 이 가운데 그 간주 챕터가 이제 재밌었는데 가운데 사례들을 좀 재밌는 사례를 많이 넣어주셔서 그것도 좀 재밌게 봤어요. 또 이제 더 추가하실 사례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겠죠. 관주에 썼던 한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. 근데 제가 그 비행기표 예매하던 기억인데 정말 그랬거든요. 제가 이렇게 태블릿 놓고 막 찾아가면서 비행기표 찾고 딴 거 알아보다가 들어오니까 20만 원이 올라야. 아까 예매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다 또 잠깐 딴 거 찾아보다 보니까 50만 원이 올라와. 그래서 그냥 이걸 해야겠다 했는데 그때 옆에 있던 학생이 선생님 제 걸로 한번 해봐요. 그래서 제 걸로 딱 그 친구 걸 보니까는 원래 가격인 거예요. 그래서 두 개 진짜 놓고 이렇게 태블릿 2개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프라이스라는 게 이렇게 다르게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구나. 그러니까 요즘은 뭐 광고가 다르게 적용되고 뭐 이런 거는 아예 그 이상하지도 않잖아요. 그렇죠. 광고만 맞춤형으로 뜨는 게 아니라 가격도 맞춤형으로 뜨고 가격도 있다는 맞춤형으로. 거는 그 마이크로 프라이싱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 처음 경험해봤고. 마이크로 프라이싱이라고 아예 단어가 있군요. 그 단어가 있어요. 마이크로 타겟팅, 마이크로 프라이싱. 한 사람에게 맞춘 가격 이런 식으로. 그런 거 한번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비행기표 검색할 때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. 비행기표만 그런 게 아니라 호텔도 그렇고요. 맞아요. 호텔도 그렇고. 그런 것도 프라이버시의 일종인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하여튼 뭐 약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 프라이버시 이런 거를 어떻게 다시 개념화할 건가, 그 역감시 같은 거는 어떻게 아직도 의미가 있는 개념인가, 뭐 이런 거 이제 고민하게 됐던 계기들이죠. 그 간주라는 사건들이.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또 새로운 사건들을 겪게 될 것 같아요. 또 이 책이 계속 진화하지 않을까. 다음 계정은 없나요? 20년 앞으로 20년 뒤인데. 이제 이 책의 한 줄, 한 문장을 뽑아주실 시간인데요. 제가 뽑은 거는 284쪽입니다. 21세기 빅데이터 인공지능 파놉티콘의 지배를 막을 수 있는 첫걸음은 정치적, 관계적,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프라이버시 개념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. 이것이 아마 이 책에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. 자, 저자가 직접 꼽은 이 책의 한 문장은 어딜까요? 290페이지에 프라이버시 10개명 선언에서 9번째 부분에 새로운 상상력이 저항의 첫걸음이다. 우리는 이제 프라이버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으로 무장해야 한다. 그 상상력은 프라이버시를 고립된 개인의 권리가 아닌 정치적이고 관계적이며 민주주의와 사회 변화를 이끄는 힘으로 상상하는 것에서 시작된다. 제가 정답을 맞춘 학생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어떠셨어요? 충분히 얘기를 더 나누셨는지. 너무 많이 얘기를 좋은 어떤 화두를 너무 많이 꺼내주셨고요. 제가 책을 쓰면은 책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좀 이렇게 어떤 때는 굉장히 자부심이 컸다가 어떤 때는 이 책은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이랬다 또 다시 막 자부심이 컸다가 막 이러는데 하여튼 오늘 그 심채영 선생님의 여러 가지 얘기가 저한테 그 새로운 자부심을 아주 가득 이렇게 정점으로. 심어준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아마 독자들이 많이 사랑해 주실 것 같고 많은 독자들에게 가닿기를 기대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좋은 얘기 나누셔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.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. 과학감성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